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운 성결내과 원장 진성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우리나라 최고의 의학 채널인 비욘디에서 오전 10시 부터 특집 방송을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일주일 있으면 설날이죠.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귀한 정보를 나누고자 오늘은 방송 3부, 1부, 2부, 3부작으로 특집 방송으로 준비하였으니 여러분 이 방송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호흡기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설날, 즐거운 명절,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침 일찍인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 주셨습니다. 김다슬님, 이하자님, 김민아님, 김성근님, 혜은님, 혜준이님, 오혜영님, 이현희님, 이하자님, 또 오혜영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설날 특집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설날 응급실에 가득 찬 기침 환자의 공통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설날이 되면 기침 환자가 많아질까요? 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설날이나 추석이나 이런 명절 때 기침 환자가 응급실에 많이 오는 것은 의학적 통계입니다.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응급실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피부로 느끼겠지만 기침 환자분들이 정말 응급실로 많이 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설날에는 응급실에 기침 환자분들이 많이 올까요? 자, 대부분 환자분들께서는 감기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명절, 설날 이럴 때의 기침은 우리의 폐가 망가지고 있다는 그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설날이 되면 기침 환자가 폭증하는 이유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설날은 아무래도 장거리로 이동을 하게 되고 또 밤샘 준비도 하게 되고 수면도 그러니까 부족하게 되고 과로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동, 피로, 수면 부족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면역력을 아주 떨어뜨립니다. 평소에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우리 몸이 잘 버티고 있었는데 이런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밸런스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침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설날은 여러분 많은 가족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얼굴을 보고 인사를 나누죠. 두 번째, 설날이라는 계절은 겨울입니다. 그래서 춥기 때문에 창문을 잘 환기를 안 시키기도 하고요. 평소 외부에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도 가족들과 만나서 실내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지금도 아직도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비용 독감이 아직도 유행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설날은 대부분 겨울에 위치하고 있고 이 겨울이란 시즌이 독감과 같이 겹치기 때문에 어 이러한 기침 환자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환경은 마치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아 우리들의 세상에 왔다.' 이런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파티와 같은 그런 주의가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설날에 왜 기침 환자가 폭증하냐면요. 오늘도 제가 여기 비욘디 스튜디오 오면서 보니까 밖에 하늘이 아침에 뿌였습니다. 뭐냐면요. 미세먼지, 특히 오늘은 초미세먼지가 아주 나쁨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설날의 계절은 겨울에 있는데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그리고 차가운 공기, 건조한 공기, 이 세 가지들은 전부 우리 기관지에 손상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지에 염증이 시작되기 때문에 기침 환자가 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유는 여러분 평소에는 뭐 그렇게 기름진 음식을 많이 안 드시다가 또 설날 명절이 되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요. 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도 드시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위산을 역류시키고 음식물을 역류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역류성 미세 흡인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여러분 특히 인제 잠자고 있을 때 미세하게 기관지와 폐로 들어가게 되면서 뇌 기침이 심해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설날에 기침 환자가 많아지는 다섯 번째 마지막 이유는요. 연휴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1 차 의료기관은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에이 뭐 지금 가도 병원 문 닫았을 텐데 뭐 나중에 참았다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골든 타임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포인트거든요. '병원 쉴 테니까 연휴 끝나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기관지 염증은 더 깊어지고 더 심하면 폐포의 손상이 진행되고 기관지 점막의 부종이 되면서 단순 기침으로 시작됐던 단순 감기로 시작됐던 기침이 기관지염이나 폐렴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에 기침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평소보다 유의 깊게 내 기침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설날에 기침은 더 위험할까요? 여러분, 기침 자체는 사실은 병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침이라는 거는 우리의 몸의 생리적인 자연적인 생존 반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의 인간은 지금의 문명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을 회피하는 그런 능력을 얻음으로써 지금 현재의 발전된 문명을 이룩한 것이거든요. 기침도 똑같습니다. 우리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나 이물질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의 몸은 자연적으로 기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리플렉스, 피지올로직 리플렉스, 생리적 반사, 그러니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침 자체는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침 자체는 병이 아니지만 병이라고 신호로 보내는 기침이 있습니다. 설날에는 특히 또 연휴기 때문에 5일 이상 지속된다든지 밤에 심해진다든지 가래가 동반되거나 호흡곤란이나 가슴이 답답할 때 이러한 기침은 이미 우리의 자연적인 생리적인 반사를 뛰어넘어서 우리 폐나 기관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기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날만 되면 여러분 기침 환자가 폭증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침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잘 안 하신 상태에서 골든타임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 중요한 이유는 기침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다음 행동으로 하는 행동은 뭐냐면 그냥 기침약을 드시는 겁니다. 약국에 가서 기침약을 드시고 편의점에 가서 기침약을 드시는, 아니면 집에 있던 상비약을 드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기침약을 드시는 행동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설날에 더욱더 우리의 폐를 망가뜨릴 수 있는 아주 역설적인 그런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좀 이상하죠? 아니, 기침을 해서 기침약을 먹는데 왜 내 폐가 망가진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2 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놀랄 만한,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침을 할 때 반드시 알으셔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자, 2 부, 기침약을 먹고 더 나빠지는 사람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어? 이상한데요. 기침을 할 때 기침약을 먹었는데 왜 더 나빠지죠? 맞습니다. 이것은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제가 30 년의 임상 생활을 직접 겪으면서 너무나 많은 환자분들을 보았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침하면 우리는 당연히 기침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기침약을 먹고 좋아지면 다행인데요. 기침약을 먹고 더 악화되고 더 나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기침약은 기침을 낫게 하라고 먹는 약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약 자체가 기침약 이렇게 또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침약을 먹는데 기침이 나빠지고 폐가 나빠진다. 이거는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진성님 원장이 지금 이렇게 역설적인 아이러니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특집 방송으로 편집을 해서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런 말씀을 나누는 그 이유가,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기침약이 더 해롭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일 수 있고 사실인 경우도 많습니다. 자, 많은 분들은 기침하니까 기침약 먹어야지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침약에 대해서 제가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침을 하실 때 기침약을 먹으면 '아 기침이 낫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침약을 드시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침약은 거의 전부 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기침약은요. 여러분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원인을 치료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자, 기침약은 그러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을까요? 기침약은 여러분 딱 두 가지 효과만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기침을 하게 되는 현상을 억눌러 줍니다. 기침약이니까 기침하는 것을 눌러준다 하는 효능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효능은 약의 성분마다 약간은 다르지만 가래를 좀 묽게 해준다라는 두 가지 효능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침약은 기침을 억제해주는 효과와 가래를 조금 묽게 해주는 이 효과 두 가지 효과 이외에는 없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제가 하늘색으로 표시해둔 그 글귀가 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 기침약은요 여러분 염증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기침약은 안티 인플라메이션 효과, 항염증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또 기침약은 안티 인펙션, 항감염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항염증, 항감염 효과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폐가 염증이나 감염으로 망가지는 것을 기침약이 막아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린다 여러분. 기침약은 항염증 효과와 항감염 효과가 없는 약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몸은 어떤 이물질이나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냥 자연적으로 생리적으로 기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폐 청소 반사다. 우리 몸에 어떤 게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청소해 줘야겠다. 반사적으로. 이 반사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아, 내가 일부러 컬럭 기침을 해야지 일어나는 것은 반사가 아닙니다. 리플렉스라는 거는 반사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 자율신경에 의해서 저절로 기침이 나오는 거죠. 저절로. 그러면 왜 인간은 기침 반사가 있을까요? 우리 폐를 우리 기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절로 기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폐 안의 분비물이나 염증 물질들을 밖으로 밀어내는 이런 생존 반사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기침입니다. 자, 그런데 기침약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이 기침을 억제해 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침약은. 아, 프리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생존 기침 반사를 만약에 무조건 억제만 하면 원인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억제만 하게 되면 기관지에 가래가 더 쌓이게 되고요. 기관지의 염증은 더 깊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균은 더 증식하고 바로 폐렴 루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가래가 노란색이거나 또 숨이 매우 차거나 아니면 밤에 너무 심한 기침을 한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기침 억제제만 드시면 제가 여기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침 억제제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기침약 한 가지만 드시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의 폐와 기관지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침약의 비밀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패턴이 있는데요. 바로 이 3번 패턴입니다. 아, 감기겠지. 기침하면 다 감기 아니야? 아니 기침인데 내가 무슨 폐렴이고 기침하는데 무슨 내가 천식이고 기침하는데 내가 무슨 역류성 후두염이고 이래. 기침은 감기겠지. 생각하면서 기침이 나오자마자 여러분은 가장 손쉬운 방법 약국에 가시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곳에 가셔서 그냥 기침약을 드십니다. 기침약을 드시는데 여러분 기침이 3일, 4일, 5일 계속해요.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끈질기잖아요. 그냥 버팁니다. 아, 기침인데, 감기인데 뭐. 버티면서 기침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 어떡하죠? 또 약을 그냥 기침약을 계속 드세요. 제가 호흡기내과 전문의로서 진료를 보는데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기침 환자 중에 90% 이상은요. 한 달이나 2달 이상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하다가 오시는 분이고요. 한 10%는 이러한 반복이 3년, 4년 지속되고 나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요? 기침하면 그냥 약국 가서 기침약 먹고 여기서 다행히 가라앉으면 감기니까 다행인데 계속 기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시면서 그냥 기침약을 계속 드시는 거예요. 이 사이에 여러분의 기관지 점막은 망가지고 폐의 염증은 확산되고 기도가 좁아지게 되고 중증 호흡기 후유증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패턴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요. 어떤 병은요. 기침약을 아무리 먹어봐야 기침약을 백날 먹어봐야 아예 낫지 않는 기침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기침 중에 하나는요. 리플럭스 커핑이라고 해서 역류로 인한 기침입니다. 자, 역류라는 건 뭐죠? 위산이 역류하는 거예요. 위산이 역류해서 후두를 자극하면서 기침을 하는 건데요. 기침약을 백날 먹어봤자 위산이 역류하는 게 원인인데 기침약은 위산을 역류하는 효과가 치료해주는 효과가 아예 없거든요. 아예 낫지를 않아요. 아무리 기침약을 먹어도 역류성 후두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에 의한 기침은 낫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역류성 후두염,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는 어떤 약을 드셔야 나을까요? 위산의 역류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인 위산을 분비해주는 위산 억제제를 드셔야지 낫는 기침이에요. 기침약을 백날 먹어봐야 낫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천식형 기침이에요. 천식은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죠. 기관지에 만성 염증 때문에 생기는 기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침약에는 염증 효과가 있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기침약에는 2가지 효과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냥 기침을 억제해주는 효과와 가래를 조금 묽게 해주는 효과. 즉 다시 말씀드리면 기침약에는요.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성분이 아예 없어요. 근데 원인이 염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식일 때 기침약을 아무리 먹어봐야 기침이 나갈까요? 안 낫습니다. 세 번째 또 흔한 경우는 과호흡을 동반한 기침입니다. 과호흡도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호흡 중추가 자극이 돼서 생기는 과호흡, 신경성, 예를 들어서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어 생기는 과호흡, 아니면 약물로 인해서 생기는 과호흡, 이런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교정해 주지 않고 기침만 억제해 주는 약을 먹는다고 해서 절대로 낫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죠. 폐포에 염증이 생긴 기침. 이것도 염증이기 때문에 기침약을 먹어봤자 낫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낫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침약을 먹게 되면 원인이 은폐되고 진단이 지연되죠. 그래서 초기에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침약에 대해서 핵심적인 정리를 드리면요. 기침약 자체가 나쁘거나 기침약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기침약은 우리가 기침을 억제해주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가래를 조금 묽게 해줘서 가래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때는 기침약이 도움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기침약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원인을 모른 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원인을 모른 채 기침만 눌러버리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아야 돼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오해가 없게 말씀을 드릴게요. 폐렴 환자가 있다고 칩시다. 폐렴 환자는 기침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자, 기침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기침이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생리적 반사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생존 반사이기는 합니다만 기침이 너무 심할 때 이 기침을 우리가 어느 정도 눌러주지 않으면 어떤 합병증이 생기느냐? 여러분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거요. 기침이 너무 심하잖아요.
아주 흔한 합병증은요, 특히 여자분들에서는 갈비뼈가 골절됩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는 너무나 흔해요. 기침을 너무 콜록콜록 하다가 여성분들은 갈비뼈가 남자분들보다 얇기 때문에 그 갈비뼈가 부러져요. 근데 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합병증은 그냥 흔한 합병증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놀라지 마세요. 두 번째,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면 나타날 수 있는 또 합병증은요, 여러분, 탈장이 됩니다. 탈장. 장이 배 밖으로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기침을 하는데 탈장이 될까? 근데 여러분, 기침이 너무 심하면 복압이 매우 올라가기 때문에 탈장도 되고요. 또 심한 경우는요, 기침이 매우 심하면 기흉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흉막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분, 굉장히 외모적으로 놀라게 되는 일들이, 박혜민님 감사합니다. 외모적으로 놀라게 될 일은 안구도 파열이 돼요, 여러분. 안구 파열. 이렇게 어마어마한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침이 너무 심하면 일단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밤새도록 기침하고 말할 때마다 기침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기침을 눌러줘야 되는데, 이때 반드시 중요한 게 이 기침약만 먹어서 눌러주면 안 되고요. 원인을 찾아서, 원인이 감염이면 항생제를 쓰는 항감염 효과가 있는 약을, 항생제를 쓰면서 기침약을 같이 써야 되고, 원인이 천식이면 항염증 치료가 있는 흡입용 스테로이드를 쓰면서 기침약을 같이 써야 되고, 이렇게 병용요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침을 했을 때 여러분, 기침약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같이 치료해 줘야지 우리의 병이 낫고 기침으로 인한 합병증이 안 생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기침약이 모두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기침약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원희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폐나 우리의 기관지에 원인을 일으키는, 그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기침약만 먹게 되었을 때는 우리의 원인이 점점 진행해서 폐가 망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들 굉장히 좀 놀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김민아님 감사합니다. 기침약은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무조건 기침약 먹고 낫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분이 많은데요. 오늘의 이 영상을 여러분들 잘 저장하시고 잘 기억하셔서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셔서, 기침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기침만이 아니라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원인과 함께 기침을 치료해야지 그 사람이 호흡기 질환이 낫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3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기침약을 먹었는데 계속 기침이 나와.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까지도 먹었는데 계속 기침이 나와요. 이거는 내 폐가 좀 이상해지는데 하는, 여러분의 폐가 망가지기 직전에 나타나는 세 가지 신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신호가, 여러분들을 이 세 가지 신호를 알게 되면 이것은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그것도 빨리, 즉시,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되고, 이왕이면 호흡기내과 전문의에게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아주 호흡기의 응급인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이니,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신호가 나타날 때는 지체 없이 가까운 병원, 될 수 있는 대로 호흡기내과를 찾아가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자, 그러면 내 폐가 망가지기 직전에 반드시랍니다. 반드시 나타나는 세 가지 신호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폐가 이렇게 망가지기 직전 나타나는 신호는요, 저는 이제 호흡기내과 전문의이기 때문에 호흡기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런 환자분들을 보면 이 환자분들께서
다 이 세 가지 신호를 거쳐서 오십니다. 이 세 가지 신호를 거치지 않고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간혹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호흡기 환자분들이 오실 때는 약간 중증입니다. 가벼운 기침이 아니라 좀 긴급하게 치료를 해야 되고 중증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될 분들이 세 가지 신호를 대부분 겪는데요. 이 신호의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격이 바뀌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의 성격은 거의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뭐 사람마다 케바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흔한 말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야 사람의 성격 안 바뀌어. 어? 똑같아."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어떤 연인과의 사이에서 어떤 이유로 헤어졌을 때 다시 재회를 하게 될 때 많이 듣는 말씀이 뭡니까? "다시 만나도 똑같아. 똑같은 문제로 또 싸워." 이러잖아요. 그것은 각각의 개인의 안녕하세요 김명련님 감사합니다. 각각의 개인의 성격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침이라는 것이 안녕하세요 김다슬님 감사합니다. 기침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 사람의 성격과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침도 성격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 기침의 성격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침의 성격이 바뀔 때 여러분들은 머리에 빨간불이 켜지시고 '어? 이 기침의 성격이 왜 이렇게 바뀌었어? 이상한데?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 이명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기침이 그냥 컬럭컬럭 마른 기침이었어요. 이렇게 그냥 콜록콜록 마른 기침이 심하지도 않은 거였는데 밤에 점점점 심해지더니 기침이 그냥 이 목 끝에서 목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기침이 아니라 이 안에서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런 기침이 나오게 되고요. 이 기침이 한 번 나오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발작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기침을 컬럭컬럭하고 좀 쉬었다가 또 한 한두 시간 지나다가 컬럭컬럭 이런 기침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합니다. 이게 정말 24시간 쉬지 않고 기침을 해요. 굉장히 바뀐 거죠, 성격이. 이런 경우는 여러분 내 폐나 내 기관지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특히 여러분 기침을 하는데 우리가 숨을 쉬는 게 흡기가 있고 호기. 쉽게 말씀드리면 흡기는 들이마시는 숨, 들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호기, 호기는 내쉬는 숨, 숨을 들어마시는 게 들숨이죠. 숨을 후 내쉬는 게 날숨이에요. 근데 숨을 들어 마실 때 오히려 숨을 들어 마시지 못할 정도로 컥컥컥컥 기침이 나와요. 그러니까 숨을 들어 마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숨을 들어 마시려고 하면 기침이 폭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죠? 원영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숨을 잘 못 쉬게 됩니다. 왜냐하면 숨을 우리가 코로 하고 입으로 하는데 숨을 들이쉬어야지 내쉬는 거잖아요. 우리의 호흡은 숨을 들이쉬는 게 먼저죠. 숨을 들이쉬고 그리고 나서 숨을 내쉬어야 되는데 숨을 들이쉬기조차 힘든 거죠. 폭발적인 기침이 숨을 들이쉬는 들숨에 나오니까. 이 기침의 성격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경우는 여러분 즉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여러분 그냥 '아 감기겠지. 곧 나을 거야.' 하면서 기침약을 계속 먹게 되면 여러분 불이 났는데 여러분 몸 안에 폐 안에 불이 나는데 거기에다가는 소화 물도 뿌려 주고 우리가 소화전 그런 걸 뿌려 주고 심하면 뭐 헬리콥터가 날아와서 불을 끄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엄청나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게요? 참는 게요. 어떤 게요? 기침약만 드시는 게요. 참지 마시고 기침약만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기침의 성격일 때는 여러분 참지 마시고 기침약만 드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아니 기침만 나왔었는데 이제는 가래가 옛날에는 기침이 나올 때 가래가 그냥 흰 가래 뭐 쪼끔 뭐 약간 끈적한 가래 뭐 요런 것만 나왔는데 가래의 색이 변하는 거죠, 가래의 색이. 가래가 특히 노랗게 나오거나 또 가래가 초록색으로 나온다.
이것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기관지 안에 염증, 감염 생긴 겁니다. 김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몸 안에 감염이나 염증이 생기지 않는다면 가래색이 저렇게 노랗거나 살구사랑님 감사합니다. 초록색으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래가 아주 노랗게 나오거나 초록색으로 나오거나 연두색으로 나오거나 밤색으로 나오거나 어쨌든 가래는 흰색이 정상이거든요. 근데 가래의 색깔이 있게 나온다? 이것은 여러분들 즉시 병원에 가야 된다고 우리 몸이 여러분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래 색깔을 유심하게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가래가 굉장히 투명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끈적한 거예요. 약간 끈적한 게 아니라 거의 젤리처럼 끈적끈적한 가래. 이렇게 끈적끈적한 가래는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지에 풀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잘 나오지가 않아요. 끈적끈적하다는 얘기는 뭐죠? 점성, 풀같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붙어 가지고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캬캬 하면서 아무리 가래를 뱉어내려고 해도 조금씩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가래가 점성으로 변하는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즉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세 번째 특징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하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여러분, 계단을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다. 굉장히 중요해요.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예전에는 저희 집이 5층이어서 5층까지 그냥 엘리베이터 안 타고 걸어 올라가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2층이나 3층만 올라가도 숨이 너무 차요. 숨이 차서 올라가지를 못할 정도로 숨이 찹니다. 그리고 가슴도 너무 답답하고 심지어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기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반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여러분, 여러분의 폐나 기관지가 굉장히 지금 위험에 빠지고 있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요. 감사합니다. 민주님, 감사합니다. 가래가 색깔이 변하거나 가래가 끈적해지거나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차거나 가슴이 매우 답답한 이거를 정리하면 뭐냐면요. 가래의 색깔이 변하거나 호흡곤란이 동반되거나 흉통이나 가슴 답답함이 있다. 이런 세 가지 증상이 기침이 동반된다. 할 때는 여러분 기침약만 먹고 참아야지. 참아야 돼. 3번 참으면 사람을 살릴 수 있어. 여러분 3번 참으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3번 참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송은현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은 여러분 3가지 신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에 제일 위험해요. 제일 무서운 신호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침의 성격이 변하는 거 밤에 심해지고 뭐 기침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들여 마실 때 기침이 심해지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 금방 우리가 눈치채잖아요. 그쵸? 내 기침이 왜 밤에 이렇게 심해져? 내가 숨을 들이쉬는데 기침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와.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특징도 생각해 보세요. 가래가 초록색으로 나와? 가래에 피가 나와? 가래가 갑자기 너무 젤리 같아? 이건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나 호흡기나 폐에 문제가 생겼나 보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신호와 두 번째 신호는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나 다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아주 위험한 신호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죠. 여러분 알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신호 몸이 이상하게 피곤하고 멍해. 이건 여러분 모릅니다. 그쵸? 아니 우리 항상 피곤하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몸이 피곤하고 항상 멍하잖아요. 항상 집중이 안 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기 때문에 몸은 늘 피곤한 거 아니야? 나 원래 집중이 안 돼. 항상 머리가 멍한데? 이러한 증상인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아주 제일 무서운 신호예요. 자, 그냥 피곤한 게 아니죠. 여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피곤해 이게 아니라 와 너무 피곤해. 왜 이렇게 피곤하지? 미치겠네. 아주 극심한 피로예요. 근데 이유가 없어요. 내가 뭐 갑상선 저하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혈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뭐 잠을 못 잔 불면증이 심한 것도 아니고 이런데 일상생활하고 나의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기침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 전제는
기침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기침을 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렇게 너무 피곤한 거는 여러분 호흡기에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머리가 왜 이렇게 멍하지? 머리가 띵해. 나이가 드신 좀 분들은 '아 나 인제 치매 오나? 왜 이렇게 머리가 멍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침이 동반되면서 머리가 저렇게 멍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이런 기침은 여러분 응급 상황일 수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니, 계단 올라갈 때도 약간 숨이 찬 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계단 올라가니까 뭐 운동하니깐 체력이 좀 떨어져서 기침이 숨이 차나 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체력이 예전과 같지 않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누웠는데 눕는다는 거는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누웠어요. 가만히 누우면 편안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누웠는데 이건 숨이 더 차요. 아니, 앉거나 천천히 걸을 때보다 내가 이렇게 똑바로 자려고 누웠더니 숨이 너무 차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운동도 하는 게 아닌데 편안하게 누워 있는데 숨이 더 차다. 이상한 거죠. 응급입니다. 누우면 숨이 많이 찬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자, 또 누웠는데 이렇게 앉거나 가만히 서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 누웠는데 숨을 쉬는데 여러분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회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리로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소리가 천명음인지 수포음인지 마찰음인지 뭐 이런 거는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구분하는 거고 그냥 여러분들 귀에는 그냥 소리가 들려요. 왜 옛날에는 소리가 안 들렸거든요, 누워서 숨 쉴 때. 근데 이제는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뭐 그렁그렁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 코 고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 쌕쌕하는 고양이 울음소리일 수도 있고 뭔가 하여튼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의 폐는 응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여러분 이런 신호들이 있을 때 혼자 버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는 것이 미덕이다. 우리 민족은 한민족은 한이 많이 서려 있잖아요. 그래서 참는 데 익숙해요. 물론 최근에 인제 MZ 세대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중장년층 세대분들은 참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특히 또 남자분들은 '아유 내가 뭐 아픈 걸 얘기해 봤자 뭐 뭘 얘기해. 그냥 참아야지.' 특히 남자분들 60대 이상 남자분들은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혼자 버티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꼭 가족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혼자 계신 분이라면 꼭 병원에 와서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절대 참으면 안 됩니다. 참지 마시고 버티지 마시고 기침용만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가시기를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인제 40 분이 다 되어 가고요. 여러분들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Q&A 시간입니다. 여러분, 비욘디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의학 채널이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제 질문을 받을 건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의 궁금한 질문을 다 제가 답을 못 드릴 경우에는 제가 열고 있는 진성님의 숨결 이야기 개인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 거기에 와서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또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김성원님 감사합니다. 너무 굉장해. 김성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제 소중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희 6455님, 니파 바이러스가 곧 전 세계로 퍼질까요? 감기약 먹으면 증상이 완화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니파 바이러스는 사실 최근 언론에서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되고 있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니파 바이러스는 팬데믹, 즉 전 세계로 퍼질 가능성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드는 이유는 제가 근거가 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니파 바이러스는요,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전염되는 그 지수를 수치로 표현을 하는데 1 이상이 돼야지 팬데믹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니파 바이러스는 0.4입니다. 재감염 생산 지수가 0.4이면서 치사율이 약 75%까지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높은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 니파 바이러스가 재감염 생산 지수가
0.4밖에 안 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팬데믹으로 진행된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니파 바이러스는 1998년에 말레이시아 니파 지역에서 발생된 바이러스거든요. 지금이 몇 년도인가요? 2026년이에요. 무려 28년 동안 단 한 번도 팬데믹으로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니파 바이러스가 팬데믹으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너무 두려움, 공포에 떨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니파 바이러스는 감기약 먹으면 증상이 완화될까요? 전혀 아니죠. 니파 바이러스는 걸리면 치사율이 75%이기 때문에 감기약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질환이 아니고요. 니파 바이러스의 치료약제는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보도록 할게요. 동동이님, 응급실 가기는 좀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기침약을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바로 응급실을 가야 하나요? 보통 기침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서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단순한 감기로 인한 기침은 기침약을 드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동반되는 증상, 즉 숨이 차다든지 가래가 색깔이 변하다든지 들숨을 할 때 기침을 너무 심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바로 여러분 기다리고 참지 마시고 기침약만 먹지 마시고 병원으로 꼭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또 질문 들어온 거 보겠습니다. 희조니님, 독감이 사망으로까지 갈 수 있나요? 독감은 사망으로까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독감은 굉장히 재감염 생산 지수가 높죠. 1이 넘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 감염이 굉장히 잘 되고요. 독감이 건강한 성인이 사망으로 가는 경우는 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감으로 사망까지 가는 경우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 기존에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독감으로 인해서 안타깝지만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독감은 항상 신경 쓰고 예방접종도 잘 맞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민재님, 곧 있으면 설인데 설날에 여는 병원의 정보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저거는 최근에 인터넷에 쳐보기만 해도요. 설날에 문 여는 병원, 이거는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거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인터넷에서 설날에 문 여는 병원 이렇게 치시면 다 나옵니다. 희준이님, 어제 오늘 미세먼지가 심한데 짧게라도 환기시켜야 하나요? 네, 미세먼지가 심할 때 환기의 문제, 저거 중요한데요. 미세먼지의 농도나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너무 심할 때는 환기를 안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기간,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저 기간이 일주일 내내 간다. 그럴 때는 잠깐이라도 실내 환기를 시켜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지금 오늘과 내일은 초미세먼지가 많더라고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틀 정도는 짧게라도 환기를 시켜주지 않고 그냥 지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회원님,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할 기침의 기준이 있을까요?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아주 응급인 거. 네, 기침의 성격의 변화 말씀드렸죠. 그리고 가래가 굉장히 변화되는 거, 그리고 이제 멍해지고 너무 피곤해지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다 강의에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정독해 주시고 여러분들 주위에 널리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찬님, 기침이 심할 때 저설량 흉부 CT 사진을 찍어야 되는 기준이 있을까요? 이번 강의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기침이 심할 때 기침과 CT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나, 제가 말씀드렸죠. 기침이 심할 때 동반되는 증상, 또 기침이 심할 때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될 경우, 네, 이럴 경우에는 엑스레이만 가지고는 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흉부 사진은 뭐 그냥 당연히 찍어야 되는 거고요. 필요하다면 흉부 사진보다 훨씬 정확하면서 보통의 조영제 주사를 놓고 찍는 CT보다는 방사선의 피폭량이 아주 낮은 저설량 흉부 CT를 찍어야 되는 경우가 진료를 보다 보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침이 심할 때는 저설량 흉부 CT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그 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험한 신호들, 그럴 때는 저설량 흉부 CT를 찍어야 됩니다.
네. 전민규님, 설날 앞두고 신경이 많이 쓰네요. 기침 예방법이 있을까요? 기침 예방법은 여러분, 기침이라는 거는 대부분 호흡기 감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아주 간혹적인 역류성 후두염, 역류성 식도염 이런 걸 제외하거든요. 그래서 설날을 앞두고 너무 많이 먹거나 과식해서 생기는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후두염, 이거는 과식을 안 하고 술을 안 드시고 기름진 음식을 안 드시면 기침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스크 쓰시고 손 잘 씻고 개인 위생을 잘하고 잠 잘 주무시고 식사 잘 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성찬님, 니파 바이러스는 코로나랑 차이점이 뭘까요? 요새 난리여서 너무 무섭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니파 바이러스와 코로나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니파 바이러스는 사람과 사람 간에 전파하는 그 수치, 재감염 생산 지수가 1 미만이면 낮은 거거든요. 근데 니파 바이러스는 0.4예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염이 거의 안 됩니다. 아주 밀접한 접촉이나 아니면 오염된 야자수 수액을 먹거나 뭐 오염된 돼지 농장에 갔던가 아니면 과일 박쥐와 직접 접촉을 했다든지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전염력이 낮은 거고요. 코로나는 우리가 뭐 코로나19 통해서 겪었잖아요. 코로나19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염되는 재감염 생산 지수가 뭐 코로나의 아형마다 다 틀렸지만 특히 오미크론의 코로나일 경우에는 무려 4였습니다. 4. 그러니까 니파 바이러스가 0.4인데 코로나가 4니까요. 10배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 수치의 10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10배의 차이는요. 내가 10명한테 전염시키면 그 10명은 또 10명한테, 그 10명은 또 10명한테. 이거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니파 바이러스는 28년이 된 바이러스지만 현재까지 감염된 환자가 800명을 넘지 않습니다. 28년 동안. 근데 여러분 코로나는 5년 동안 여러분 7억 7천만 명이 감염됐어요. 무시무시한 차이죠.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뭐 다른 보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니파 바이러스는 코로나처럼 팬데믹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이유고요. 그래서 차이점은 일단 코로나는 팬데믹으로 갈 수 있는 아주 감염 지수가 높은 거였고 그 대신에 치사율은 낮죠. 또 치사율이 낮았기 때문에 팬데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치사율은 높지만 팬데믹으로 갈 수가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또 가 가지고 한 분의 질문만 더 받고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년 주기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코로나처럼 2026년에도 팬데믹이 온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6년 주기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다. 제가 30년 차 지금 호흡기 내과 전문인데요. 저는 사스도 겪었고 메르스도 겪었고 신종플루도 겪었고 코로나도 겪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그리고 또 하나 근데 제가 독감은 뭐 당연히 매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겪어보지 못한 바이러스가 바로 니파 바이러스입니다. 30년 호흡기내과 전문의를 하면서요. 30년 동안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에 니파 바이러스가 단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메르스는 들어왔었죠. 근데 니파 바이러스는 대한민국에 단 한 건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혹시나 설사 들어온다고 해도 절대로 팬데믹으로 전국적 유행으로 퍼질 수가 없는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니파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게 없고 물론 여러분들이 인도나 여러분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니파 바이러스는 여러분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전 세계에서 이 5개 나라에서만 발병을 했어요. 28년 동안요. 그런데 이런 니파 바이러스가 갑자기 전 세계적 유행으로 퍼질 수 있을까요? 못 퍼집니다. 여러분 니파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혀 그 나라를 여행할 경우에는 그 나라에 가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니파 바이러스의 대유행을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WHO도 최근에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입장을 바꿨냐면 WHO의 바뀐 입장은 니파 바이러스 치사율이 높다. 그건 맞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갔을 때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것도 맞다. 하지만 WHO가 권고한 건 뭐냐?
어떻게 바뀌었냐? 팬데믹 가능성 거의 낮다, 없다. 여행 제한 필요 없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니파 바이러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공포에 떨 필요가 전혀 없고, 여러분들 설날에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기침, 기관지염, 폐렴, 독감 이런 거를 신경 쓰시고 여러분들 건강에 잘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숨결을 지키는 호흡기내과 전문의 진성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